아직도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보자면 기가 막혀서 헛웃음부터 나옵니다. 아니, 세상 많지 뻔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지만 뻔뻔한 사람 대회를 개최한다면 아마 우리 시어머니가 1등을 먹을 것 같은 생각이 절로 드네요. 제가 살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나무인 유아독존 얼굴 철판개 뻔뻔함의 극신 인간을 본 적이 있나 싶어요. 하나를 도와주면 열을 바라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바로 우리 시어머니입니다. 정말 할 말이 많아서 말문이 턱 막힌다 그요. 하고 싶은 말이 넘쳐서 뭐부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기분 아시나요? 정말 우리 시어머니 자기 돈은 꽁꽁 감추고 남이 다 사주고 해주길 바라는 사람인데 얼마나 심각하냐면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떡볶이라도 사 먹게요. 호떡 같은 걸 사 먹죠. 본인은 시어머니가 계시고 저는 며느리이자 상품을 사러 다니는 며느리의 기억입니다. 그래서라도 그런 건 그냥 사주지 않나요? 떡볶이가 3,000원이고 순대가 4,000원이라 두 개를 먹었으니까 딱 10,000원이에요. 5,000원을 가져와 현금이 없으면 계좌 해제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무조건 더치페이인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을 돌려받겠다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무슨 10만 원짜리 밥을 먹은 게 아니고 고작 10,000원이에요. 며느리한테 그 10,000원이라도 반반 먹었으니까 5,000원을 내는 게 아깝다고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게 올바른 말인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럽고 치사한 행동으로 내가 다 내겠다고 하면 당연한 거 알겠어요. 자기가 먼저 지갑을 열어서 사준다는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어머님, 오늘은 제가 사줄게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분식할게요. 10,000원어치를 먹었는데 이걸 계좌 이체까지 하면서 반반 나눠야 해요. 제가 내일 내겠으니 걱정 마세요. 그럼 진짜로 말을 하죠? 아줌마, 여기 순대부만 포장해 주시고 튀김도 좀 담아주세요. 떡볶이도 포장해 가도 되겠어요. 떡이 좀 불어서 맛이 없어 보이는데 저녁으로 먹으면 딱일 것 같은데요. 아이, 아줌마, 간이랑 내장 좀 팍팍 넣어줘봐. 우리가 여기서 먹은 건 얼마인데 제가 사겠다고 말 안 하면 더치페이 하자고 하고 제가 사겠다고 하면 저녁에 먹을 것까지 싸다고 말하는데 그게 얼마나 비난받기 싫은지. 결혼을 결심하고 준비할 때에는 절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돈을 아끼지 않고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내가 며느리가 되면 꽉 쥐겠어요. 해주고 싶었던 것은 금 팔찌인데 이건 무려 5돈짜리라서 값도 값이지만 무게도 장난 아니다. 자고 다니기에 부담스러운 것이니까 비상금으로 잘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건 대대손손 우리 가족 며느리들에게 물려주는 반지인데 무려 다이아몬드 반지이다. 알 큰 거 보이지? 이건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너도 며느리 생기면 물려주도록 해. 어머니께서 이 다이아몬드 알이 정말 큰 반지네요. 빛도 영롱하게 하는 게 잘 간직하고 있다가 제가 나중에 며느리가 되면 꼭 물려줄게요. 대대손손 내려오는 반지라 하니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물론 그 반지가 이상하게 빛을 잃어가고 겉표면에 잔 흠집이 나길래 이상해서 보석상에 찾아가니 유리알로 된 가짜 다라는 것이 밝혀졌지만요. 제가 글쎄 그걸 꿈에도 모르고 옷장 제일 구석에다 가보이는 것만큼 간직을 했었다는 게 어이가 없었죠. 우리 시어머니가 그 반주로 얼마나 생색을 냈었는데 그게 가짜였다. 다행히 팔찌는 진짜 금이긴 했어요. 아무튼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시어머니의 이중성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했죠. 결혼을 하고 한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우리 시어머니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우리 시댁이 글쎄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든 그런 명절이나 제사가 있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려 가게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맞아 하는 제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시아버지의 제사였던 것이었는데 또 우리 불쌍한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자면 미도 끝도 없죠. 한평생 동안 가족들을 먹이고 살리겠다고 몸을 내어 일해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일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하셔서 저희 시댁은 중간층에서도 살짝 못 미치는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남들이 사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집에 대출금이 아직 남아있고 시아버지의 수입으로 가족 모두가 간신히 먹고 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하시던 분이셨는데 막진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 막진 짓은 했었죠.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잔신이 굵으신 분이셔서 현장 감독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한때 재건축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띈 때는 한데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때가 재건축이 한번 일어났을 때였죠. 이후 몇십 년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건물을 세우지 않을 것 같아요. 일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돈벌이에 대해 항상 걱정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들은 그들의 팀원들로 인한 활동이라고 말하지만 그에 대해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인원을 많이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일이 줄어든 이후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현장에서 직접 일하며 오랜 시간을 보내며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여 일조로 활동해야 하는 작업을 혼자서 진행 중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기본적인 안전 규정을 따르지 않았고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한 이유로 걸리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공사 현장에서 이런 것을 받기는 정말 힘든 일이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요. 그들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시아버지로부터 받게 되었어요.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었습니다.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며 돈을 벌어오던 시아버지가 더 이상 없어졌기 때문이었고 산재 처리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목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 대출금은 아직 남아있었고 온 모가족이 멘탈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나마 시아버지가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인지 공사를 하면서 재앙이 많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여 넣어뒀던 보험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는 그것으로 버텨왔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아마 그 시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그 시점을 버티고 일어서서 돌아섰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돈이 남아 있었지만 보험금을 받아가며 일단은 버텨왔고 이를 위해 지출을 계속하다 보니 결국은 바닥을 드러내게 되었죠. 남편에게 의지하며 그저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장이 아파왔다. 그 시기쯤 되돌아보니 제가 남편을 만나기 이전이었던 점을 깨달았어요. 그때 남편과 연애하여 결혼한 것인데 사실 연애할 때는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과 결혼하면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시댁의 용돈을 간간히 받아 대출을 받아 내 집으로 바꾸는 과정을 견뎌내면서 그러는 와중에 결혼하고 보니 뜻밖의 강정이 터지는 모습이었죠. 시댁에서 잘 살 것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매번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었던 건 몰랐어요. 제가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함께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임신을 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부터였어요. 맞벌이 부부였는데 월급 모아 아껴 살다가 제 월급이 쏙 사라지니까 당연히 우리 집 사정도 힘들게 된 것이죠. 남편은 외벌이로 살면서 대출금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공과금, 식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등 아이고 나열하자면 끝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어머니를 도와주기는 힘든 상황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엄청나게 뻔뻔한 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제사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비용이라는 걸 들면 괜찮겠죠? 내가 돈이나 뭐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제사를 건너뛰는 건 우리 집안의 마취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에요. 나도 이제 며느리로서 말을 했으니까 슬슬 며느리에게 이임하고 옆에서 조언이나 몇 마디 해주면서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게. 며느리야, 제사 비용은 내가 모든 것을 부담해야 해. 내가 돈이 어디 있는지 알아? 그렇게 비싼 제사 비용을 다 드겠니? 시집 잘 보낸 본집자는 얼마나 들었는지 제사 비용을 우리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 그런 말이면 소안으로 제사를 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없애야 해. 솔직히 제사를 지낸다고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이 온다 밥을 먹고 가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모두 쓸모없는 짓 같아. 조상들께서 잘 보여야 한다고 탄탄대로인 걸 몰라서 하는 말이니
조상들을 무시하는 행위는 우리 집안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당연히 제사는 집안 전통이며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이야. 나는 말하지 않겠다. 너희가 가져가서 제사를 지내도록 해. 진정으로 조상들께서 복을 주신 집들은 말이야. 명절 때 제사를 하지 않는다면 해외에 가고 돈을 퍼부어서 쓰는 것이지.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니었던 집들이나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님 타령하는 거라니까. 도대체 왜 그걸 몰라서 제사를 없애요? 우리는 못 가지고 가다가 정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간략하게 해서 우리 가족들끼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이놈이 신들님께서 아주 놀래실 말을 하고 앉아있네. 너는 말이야. 아버지를 위한 제사를 간략하게 하자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오냐?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자식이라는 게 제사를 간략하게 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고 빛을 내서라도 제사를 지낼 마음을 먹어야지. 며느리, 내가 소고기도 잔뜩 싸오고 과일도 사오고 해라. 저에게 이것저것 시키는데 제사 음식이 얼마나 손도 많이 가고 재료값도 비싸. 그런데 저희 부부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황당했죠. 본인은 집만 빌려줄 테니까 우리가 보고 준비를 다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제사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고 미도 없는데 결국에는 시어머니가 며칠 동안 전화를 해서 박바구기는 통해 우리와 남편이 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용이 또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가 시키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준비해왔는데 아니면 소고기를 준비하라는 목록을 보니까 등심이나 안심, 갈비살에 엄청 많은 양을 사오라고 시켰고 그 많은 산적에도 햄만 꽂혀 있고 그 고기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고기 그거는 내가 나중에 구워 먹으려고 사오라고 시킨 거라 그걸 아주 조금씩만 왔는데 누가 코에 붙인 거니? 그리고 갈비찜 같은 거 제사상에 올려봐야겠네요. 시아버지는 그런 거 안 좋아하셔서요. 먹으러 가도 않을 거야? 내가 나중에 먹는 게 더 나아. 제가 어이가 없어 할 말이 없어서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황당해 헛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제사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저에게 나중에 제사를 없애자고 제안을 해주었어요. 저는 정말 우리 시어머니의 욕심이 어디까지 갈까 궁금했어요. 얼마나 염치 없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궁금했습니다. 그 정도 궁금하기까지 했는데 죽기 직전까지 얼마나 뻔뻔한 인간인지 모르며 살 수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가 임신하게 되었잖아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으니 어쨌든 집에서 태교를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낼 거야. 제가 임신 5개월이 되었을 때까지 아기에 관해 생각할까 말까 생각했습니다.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으며 유산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에 남편이 호들갑을 떨며 직장을 그만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었습니다. 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듣고 나는 임신 기간 동안 태교에 집중하면서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착각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유산 위험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며 나를 시댁으로 불러내면서 시장에 같이 가자고 제안하였어요. 시장에 가야 하는 일이 있지만 혼자 가기 싫어서 함께 가자며 임신했으니 적당히 걷기에는 해로운 것이 아니라고 했죠. 사실 시장을 몇 바퀴 돌아다니는 것도 운동이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나를 이용하기 위해 데리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행동한 것이었어요. 가게에 가서는 제 배를 일부러 보여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사과가 먹고 싶다고 하네. 5,000원 아치만 담아줘요. 아유, 아줌마, 임산부가 먹고 싶던데 양이 이게 뭐야? 하나만 더 줘. 탐스러운 걸로다가 그건 모양이 좀 상했나. 우리 며느리가 자식 낳는데 하하 있으면 아줌마 탓이 아주 남을 반찬 사러 가서는 콩나물 무침이랑 무생채 샀으니까 우리 임신한 며느리 먹이게. 콩잎 반찬 공짜로 달라고 하지 않나? 아우, 시장에 갈 때마다 저를 앞세워서 우리 임신한 며느리가 이거 먹고 싶대, 저거 먹고 싶대 하면서 본인의 사리사욕을 다 챙기는 겁니다. 제가 진짜 배를 하도 내밀어 허리가 다 아프더라고요. 아니, 그럴 거면 본인이 임신한 척 가짜 임산부.
모형배하면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이용해 물건값을 깎아달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짜증났어요. 상인들이 임신한 것을 애국적인 마음으로 챙겨준다는 말로 시작했는데 절로 한숨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답답했죠. 그 반찬은 콩잎이 빡빡하고 매운데도 안 먹는데 그걸 이용해서 공짜로 얻어가려는 태도가 너무 싫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무엇을 또 받을지 기대하겠다는 사람들이 당연히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이제는 돈 주고 구입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챙겨준다는 공평함 없는 태도가 너무나 심란해요. 돈을 받고 상품을 가져가는 것이 우리의 땅에서 생산한 재화일지라도 그런 식의 염처 없는 요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야박하게 달라고 요구했다가 나중에 왜 그렇게 굴지 애국적인 마음으로 다시 언급했으니 당연히 응하지 않겠어요. 손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지 알고 이렇게 무시를 하고 임신한 며느리 먹이는 것인데 그렇게 야박하게 어서야 되겠죠. 이게 다 이웃한테 잘하는 거예요? 장사하려면 이런 거 눈치를 빠르게 꾸려야지. 본인이 염치 없음을 모르고 공짜로 달라고 시작했기 때문이죠. 가지고는 아주 그냥 무슨 난리 안 난리는 다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장 상인이도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아, 손님, 우리는 뭐 땅 파서 장사냐고요. 보니까 우리 가게뿐만 아니라 저쪽에서도 그러고 있더군요. 공짜로 그만 얻어먹고 돈 주고 가져가세요. 거짓 새끼도 아니고 왜 이러는 거죠? 손님, 그냥 우리 가게 2번 다시 오지 마세요. 아이 안 팔아, 안 팔아. 당신 아닌데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어. 왜 이래? 뭐가 어쩌고 하지? 거짓 새끼 아니지만 우리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놈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거짓 새끼라는 천박한 말을 쓰고 그러는 것은 뱃속에 있는 우리 손주가 들을지도 몰라. 내가 사 먹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사라 말아야. 아이고 시장 사람들 정 있다는 소리 다 개뻥이야. 거짓말이네. 임신한 사람 서운하게 하면 안 되는 건 몰라서 그래요. 거짓 새끼라 우리 손주 어디 있다면 내 탓이다. 결국 제가 더 못해서 쪽팔리고 주변 시선 모이고 하니까 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줬더니야. 그제야 시어머니가 입을 다며 장을 보더라고 해 혹시 공짜로 달라고 했던 그 모든 일이 제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싶고 그 다음부터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사내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드실 반찬 사는 거고 어머님 필요한 상필퍼선 사는 건데 이렇게 나쁜데 왜 계속해서 제게 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돈이 부족해서 출산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내가 내게 사라고 하면서 자초한 것이 아니라는데 그게 다 무료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내가 돈을 주었기 때문에 아니죠. 앞으로는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겠지? 이건 내 잘못이니까 내가 사야 할 게 맞죠. 실제로 제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을 무료로 받아먹을 수 있는데 헛된 돈을 쓰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그 다음에는 반찬값 명목이라며 더 비싸게 되고 장을 볼 때마다 3만 원씩 쓸게 됐더라고요. 남들이 보면 깡패인 줄 아는데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웃는 것보다 시어머니에게 3만 원씩 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더 큰 사실은 뭘까요? 제가 출산한 후 한창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 남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막을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결혼식장에 데리고 갔다가 감기 등의 질병에 걸리게 되면 큰 일이니까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제 동생이 이번에 결혼하실 걸 아시잖아요. 결혼식 당일 몇 시간만 아이를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서 좀 걱정이 되는데 오시는 분들이 귀엽다고 한 번쯤 만져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너무 각기 지난 아이잖아요. 네, 사촌과의 결혼식이긴 하지만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니까 먼 친척보다 내가 훨씬 가깝게 사이고 그 자리에 내가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 엄마가 왜 오실까요? 차라리 그냥 축의금만 해야겠네요. 엄마가 오면 와이프도 불편할 것 같은데 오지 말고 봉투만 주시면 우리가 엄마 이름으로 기금을 낼 거면 더더욱 따라가야죠. 내가 결혼식 뷔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먹을 것도 다양하고 가서 돈 아깝지 않게 먹어야죠. 솔직히 저와 남편은 당당하게 결혼식에 참석할 거라고 말하는 시어머니가 걱정되긴 했지만 굳이 가야겠다고 말하니까 또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너무 아픈 실수였죠. 결혼식 당일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저와 남편은 아마도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해야 할 일들이 많았기에 시순서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도착했답니다.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곱게 한복을 입고 오신 거 아니세요? 멀리서 우리 부부를 보고 손을 흔들며 다가오는데 제 남편과 저는 둘 다 입을 벌리고 말하게 되었어요. 그게 왜 문제냐고요? 진짜 누가 봐도 혼주 한복을 입고 왔으니까 문제였던 거예요. 결혼식을 할 때 입은 한복과 비슷한 것을 입고 오신 겁니다. 누가 보면 양쪽의 어르신이 4분이 아니라 5분처럼 보이게 말이에요. 너무 황당해서 우리 둘은 정말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결혼식에 시어머니가 이분 있으니라고 해서 내 진짜 남동생으로 속고 부끄러워서 어찌할 줄 몰랐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 시어머니가 자기 돈봉투를 들고 왔다고 하면서 일부러 우리 앞에서 춤을 추라고 하셔서 그때는 그래도 돈이라도 많이 주로 하고 생각을 했어요.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돈이라도 많이 받아야지 속이 시원하겠다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이 시작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와 남편을 불러서 여기 가자. 여기서 식순서를 기다려봐야 뭐 하겠니? 원래 제일 뷔페 음식이 싱싱할 때가 식사를 시작할 때야. 아, 지금 바로 밥을 먹으러 가야 돼. 재료가 떨어지는 것도 없고 음식도 따뜻해서 맛있는 시간이다. 내가 결혼식에 뷔페합니까? 1~2번 다녀봤겠네. 얼른 일어나. 아니, 제 동생 결혼식이 있고요. 저희는 지금 혼주석 뒤에 앉아 있는데 밥을 먹으러 가긴 어딜까요? 저희 식이 끝나고 사진도 찍어야 해요. 지금 움직이면 너무 티 나죠. 차라리 식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지요. 저희는 식이 끝나고 가족들이랑 같이 움직일 거예요. 이제 결혼식 사진을 찍고 있다. 그것을 얼마나 봐야 하겠느냐. 밥을 먹다가요. 와서 찍어야 하는데 이따가 가면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도 다 빠지고 없어 빨리 나와. 결혼식에 와서 추임금도 냈는데 뽕을 뽑아도 제대로 뽑아야 하지 않겠니? 어차피 다들 정신 없어서 너 없어지는 것도 모를 거야. 그렇게 박박 우겨대는데 진짜로 미치겠더라고 해. 이를 악물고 안 가는 하니까 혼자 밥 먹기 싫다고 우리 남편 데려가는 거 있잖아. 남편은 혹시나 소란스러워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어쩌다 낳은 남편도 한심스러웠다. 사진 찍는데 남편이 밥 먹다 말고 후다닥 달려와서 찍어서 제가 진짜 얼마나 쪽팔렸는지 몰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동생 결혼식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나는 진짜 우리 가족들 얼굴을 못 보겠어. 우리 부모님도 결혼식 당일 꼴을 보면서도 말은 못하고 속만 상하는 듯 하셨겠다. 거기다가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시어머니인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집살이를 하게 될까 봐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봐 넘어서 제가 한 말을 들을까 봐 그냥 불편해도 참으셨습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고 이해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면목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겠어요. 못난 딸처럼 느껴지고 어쩌다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어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눈물이 날 것 같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지 아닌지 우리 시어머니가 밥 잘 먹었니? 라는 인사에도 진심이 담겨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결혼식에서 결혼 축하한다는 말도 아니라 밥 잘 먹었다는 인사조차도 그럴듯한 말인가요? 참, 우리 남편도 어찌 할 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 동생. 결혼식이 그렇게 끝나고 동생도 분가를 해서 살게 되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친정집이 꽤 평수가 큰 집이었는데 제가 나가고 동생도 나가면서 집이 휑하다 해서 친정 부모님께서 외로움을 좀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정한 일은 그 뒤에 터졌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시어머니의 도움을 좀 받으려 했거든요.
우리 시어머니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 싶겠지만 원래 급할 때면 한 번씩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인데요. 저도 친구들도 있고 사회생활도 했던 사람이라서 피할 수 없는 약속이 잡힐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머님, 혹시 이번 주 주말에 시간 좀 괜찮으세요? 전 직장 동료들이 만날 계획이 있어서 같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저도 아이가 크고 나면 취업 준비도 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직장 동료들이 현역에 있다 보니까 정보를 얻을 것도 많고 해서 다녀오려고요. 아이 좀 봐주세요. 예를 들어 내가 아무 일도 없는 한량 백수인 줄 아니 나도 다른 일이 있는데 말이야. 나도 바쁘니까 시간이 나지 않아. 주말 저녁이라니 그때가 제일 바빠서. 바쁜 시간이라는 거 몰라서 그래?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나도 약속이 많고 일이 많은 사람이야. 친정에 애를 몇 시간만 보라고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매번 그렇게 바쁘다면서 거절을 해. 주말 저녁이어서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들어보지도 않고 거절을 하는 게 조금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가? 혹시 어디서 뭐 빠진 게 아닌가 싶어서. 어느 날 시어머니가 바쁘다고 거절을 하길래 냅다 시댁에 찾아갔어요. 물론 저도 좀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 그렇게 행동했지만 우리 시어머니랑 단단히 사고를 쳐도 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집 앞에서 서서 배를 띵뚱띵뚱 하고 누르는데 시어머니가 나오더니만 당황하시고 아니 나한테 말도 없이 내가 여기는 무슨 일이냐? 여긴 왜 왔어? 내가 분명히 요즘 바쁘다고 말을 했는데 그지그지 집까지 찾아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도 몰라서 그래. 아유, 내가 정말 얼른 집에 돌아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나도 수상한 건 문을 다 열어주지도 않고 얼굴만 요만큼 딱 보이게 열어서는 들어오라는 소리도 안 하고 축객령 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집 앞까지 찾아왔으면 들어와서 물이라도 한 점 먹고 가라고 해야죠. 하는 거 아니겠죠. 현관 입구에서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무슨 일이 있을까 싶었어요. 눈치껏 슬슬 살피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관문에 보는데 아니 웬 남자 신발 하나가 똑히 있더라고요. 저는 이건 다 싶어 어머님 지금 집에서 뭐 하세요? 혹시 어디서 이상한 거를 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제가 의심이 되어서 안 되겠어요.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어요. 어머님께서 바쁘게 일을 하시는 건 뭔지요? 저는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다단계나 사이비 종교 같은 거에 빠지셨다고 알았고 문을 벌떡 열고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이길 수 없지만 꽉 잡고 있던 문이 활짝 열리더니 놀라서 억지로 소리를 질렀고 제가 성큼성큼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뒤에서 제 옷을 자꾸 말리는데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어요. 거실에 들어가 보니 글쎄 아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요. 편안한 잠옷으로 TV를 보고 있는 걸 보았더니 마치 집이라도 있는 것 마냥 누워서 TV를 보고 계셨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쪽은 누구신지. 그리 편안한 모습으로 우리 어머니 집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어머님, 그분은 누구신지요? 어머님, 정말 이상한 종교에 빠진 것 같아요. 어머님, 어떤 종교인가요? 아, 나는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 리가 없지. 아이고, 시간이 되면 소개해줄 생각이었는데 참지 못해서 이런 창피한 상황을 만들고 있어. 요즘 만나는 사람 중에 내 남자친구도 있는데 말이야. 어머님, 뭐라고요? 제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걸까요? 어머님, 남자친구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 명색백수로 보이는 인간인데요. 그분이 어머님의 남자친구가 아니에요? 명색백수가 아니라고요. 너는 그렇게 말을 해도 꼭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할 필요 없어. 해야겠어. 나도 뭘 사람들 만나고 그러는 게 좋겠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이가 뭘 하는지 모름? 어머니가 남자친구 만드는 거로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하지만 정말로 사랑의 곧인지는 확실하지 않을 텐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나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나 만날 순 없지? 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말을 그렇게 건다면
너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무시해야 하는 거 아니여? 무려 나랑 재혼할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말이야. 너희가 뭐라고 하던 나중에 재혼하려면 나를 소개해줄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아이, 너 때문에 다 망해버린 것 같아. 정말 난리를 칠 지경인데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정말 시어머니에게 어이없는 일이라니까 아니래요.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더 할 것이겠어요. 물론 나이를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법이에요. 근데 뭐 잘 알아보지도 않고 갑자기 재혼이라고 말을 하니까 황당하지 않았어요. 저랑 남편에게 미리 소개를 시켜주지도 않았는데 일단 저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시어머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우리 남편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황당해했어요. 보고 듣는 이야기를 모조리 해주고 그 길로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뜯어 말렸습니다.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을 듣자면 한량 백수 같다고 하더라니 뭐가 하는 사람인데 결혼을 하겠다고요. 말을 해봐. 아,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긴 해요 그냥. 엄마 혼자 사니까 뭐라도 뜯어가려는 제비 아니냐고요. 자식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갑자기 재혼이라는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야. 너네는 단차로 둘이 이야기라도 했니?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찌 그리 욕보일 수가 있어? 한량 백수 제비 아이고 내가 정말 이런 취급을 당하려고 여태까지 너네 뒷바라지하면서 산 줄 알아.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니까 걱정도 하지 말아라.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 없앨까봐 됐다. 그냥 너 내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앞에 나타나지를 말아라. 아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볼 거야. 너네 뒤치다꺼리 안 하고 내 인생 내가 찾아 살 거니까.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말아라. 엄마가 이상한 사람한테 꼬여서 허언지디라도 할까? 봐, 그렇잖아. 내가 왜 이런 것까지 걱정해야 하는지. 갑자기 재혼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잖아. 그 사람과 만나본 적도 몇 번인지도 모르는데 재혼이 이렇게 쉬운 일이야. 나는 어린애가 아니야? 너보다 더 오래 살았고 사람을 보는 눈도 분명해. 앞으로는 제 사고 모고 안 지낼 거고 이제 나는 제 사람과 행복하게 살 거니까. 반대하려면 인연을 끊고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 내가 왜 이런 말을 할까? 세상에 옛말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왜 있겠니? 앞으로 너희들은 내 인생에 신경 쓰지 마라. 앞으로 돈도 안 보내도 돼. 그 사람과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 테니까. 아, 그런 줄 알았던 거야? 걱정하지 마라. 부담스럽다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축격을 받고 쫓겨나고 이게 맞나 싶었는데 그 뒤로 한 1년 동안 연애를 하겠다고 재혼을 할 때 저희 연락을 받지 않고 무시한 채 있던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연락을 해서 죽겠다고 울었어요. 갑자기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지금 울고 있는데 무슨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서러울까요? 제가 지금 곧 찾아갈게요. 어머님, 죽겠다는 말 그만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시어머니가 울면서 죽겠다고 반복해서 말하니 저는 급하게 택시를 타고 15분 거리에 있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하는데 현관문이 열리자 영 모르는 사람이 나왔어요. 아니, 그쪽은 누구세요? 우리 시어머니는 어디 계시고요? 그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어째서 시어머니를 찾으시는지요? 아, 여기에 우리가 이사 온 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전 집주인을 찾으시는 건가요?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더라고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집에 왔더니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어디 있는 거냐고 물으니 주소 하나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남편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함께 찾아갔죠. 그러니까 정말 웬반자 새 방에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어머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살고 계시던 그 아파트는 어떻게 된 거고요? 거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내가 정말 당황스러워서 이걸 어디다 말도 못하고 아이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남자친구라는 놈이 진짜 제이어줄 누가 알았겠냐고. 내가 완전히 속아서 안 그랬어요. 사기꾼 새끼에게 완전히 속았어. 내게 현금이 남아있던 것은 모두 빼앗긴 것뿐 아니라 돈이 부족해서 집 주소를 알려주고 담보를 잡혀서 돈을 빌려줬어. 내가 정신을 잃었나 봐.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집인데 그 사람에게 속아 그 집으로 대출을 받아왔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나랑 사업을 함께 키우자고 동의하고 돈을 빌리고 삶을 함께 하자고 제의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돈을 주고 나니 다른 여자를 만나러 다닐 줄 누가 알았겠어. 멍청해서 걸렸어. 그만큼 속았다. 저만의 전형적인 여자들에게 얽매인 삶과 시어머니가 돈이 바닥나자 나 같은 사람이랑 왜 함께 있는지, 돈도 없는데 왜 일리가 있지 않나 하고 답답하게 한다. 그래서 더 나쁜 것은 시어머니가 대출을 받아온 돈으로 하는 아니라지만요. 꿀꺽한 후 튀어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빚 상환으로 모든 돈을 다 써버려서 무일푼이 되었어요. 그동안 그 제비 같은 휴대폰 요금과 생활비까지 전액 시어머니가 지불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돈이 부족해서 등을 돌리고 도망친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시어머니는 그러한 등 뒤를 세차게 맞고 반자로 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겁에 떨어서 제 부부에게 말을 못했고 혼자 남은 돈으로 살아왔지만 지금은 심지어라면 먹을 돈도 없게 되어서 자기가 죽는다는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안 나왔고 멍하니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물이 들어오는 상태였습니다. 방이 2개인 집이었고요. 매우 협소했어요. 시어머니한테 거실 소파에서 주무실 수도 없었고 아이도 있어서 짐도 가져올 수 없었어요. 장난이 아니었고 시어머니가 혼자 지낼 수 있는 원룸이라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쯤 우리도 살짝 기대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남동생이 결혼하고 미국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회사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미국 생활이 매우 안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글쎄 올신을 했고 우리 친정 부모님을 보고 와서 같이 살자고 제안했던 것이었죠. 노후를 즐기고 있던 부모님께서는 서울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계셨고 비자 발행만 남은 상태였거든요. 1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비자가 나왔는데 집이 안 팔려서 결국 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위임장을 써주시고 미국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을 팔겠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였어요. 시기가 딱 맞아떨어져서 모든 것이 조리가 잘 맞았습니다. 집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채로 장마철이 오면서 전국적으로 아주 갑자기 물난리가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던 집이 상당 부분 잠기면서 시어머니가 갈 곳이 사라졌죠. 우리 집으로 일단 모셔왔는데 집이 거실에서만 자다니 시어멜니가 불평을 터뜨렸어요. 정말 불편해 죽겠어. 반자에 온 것이 도대체 장난인지 식으로 말이었어요. 반자가 먼저 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이 집은 혼잡하고 좁아 살기 힘들어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남편도 어떻게 이런 상황을 견디면서 살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버티기는 힘들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는 이미 아기의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진 세간살이도 쌓여 있었는데 아이, 무슨 제사를 지내겠다는 건지 남편이 아주 노발대발했어요. 재혼 타령할 때는 언제고 사기 맞아서 다 날리고 나니까 안 지내던 제사를 지내겠다고 그래요. 엄마 이 집에서 무슨 제사를 지내냐고 엄마가 잘못해서 사기당한 거지. 그게 왜 제사를 안 지내서 생긴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제사를 지낼 때는 그런 놈도 안 꼬였어. 제사를 안 드려서 내가 힘들게 사는 것 같으니 무조건 들려야겠다. 어디 공간이라도 빌려서 드려야겠어. 결국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제사 드려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지? 어디 집이라도 빌려오라고 난리래? 치지, 도무지 상황이 안 되니까 결국 미국으로 떠나신 우리 친정집에 SOS 치게 되었죠. 시어머니 반자 집도 물난리가 나서 갈 곳도 없고 제사도 드리려고 하고 우리 집에는 공간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서 친정집에서 며칠만 머물게 해달라고 하고 싶어요.
아직 집이 팔리지 않아서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다닐 때도 집에는 대부분 시간이 없어서 집을 구경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시어머니를 며칠 동안 머무르게 해주고 집을 구경 오시는 분이 있으면 문을 열어주겠다고 얘기했더니 부모님께서 이해해 주셨어요. 엄마, 아빠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래 머물러 주시는 것은 아니고 정리가 조금 되고 나면 다시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그 기간 동안만 머물게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돈은 정말 걱정이 많으실 텐데 며칠 동안 편히 지내시고 나서 나가시도록 할게요. 집이 팔리면 바로 연락드릴 테니까요. 우리는 지금 미국 여행 중이고 적응하고 있지만 정말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희도 안정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미국으로 놀러 오셔서 연락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와 함께 시작해 관광지를 빠듯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면 즉시 알려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께 집을 보여드릴 시에도 편하게 여행을 즐기세요. 아, 엄마의 집 비밀번호를 시어머니께 드려도 괜찮을까요? 짐 정리는 마치고 아무것도 가져가실 필요가 없을 테니 편안히 쉬세요. 바깥으로 산책을 나가거나 집에서 휴식을 취하실 때도 집 비밀번호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친정 부모님과 대화를 마친 뒤에 시어머니에게도 전달할게요. 어머님, 친정집이 현재 비어 있고 곧 팔려고 하니 잠시만 머물러 주실 수 있을까요? 물난리가 복구될 때까지만 몇 일 동안 지내주시고 거기서 제사도 지내길 권유드립니다. 친정에서 양해를 구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너무 어지러우시면 안 돼요. 내가 애니 정도의 염치도 없게 내가 깨끗하게 며칠만 지내도록 가봐.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왔을 때 문을 열어준다고 했지? 걱정 마세요. 나는 어디에도 외출할 게 없으니까. 2주일 정도 지났는데 가끔씩 시어머니에게 연락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동산에서 집을 한 번도 보러 온 적이 없다고 했대요. 최근에 그렇게나 경기가 나쁘다면서도 그 동네 집이 잘 팔린다고 알고 있지만 영의장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사장님이 요즘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셨어요.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집 구경조차 오지 않은 꼬마였어요. 가격도 비싼 편은 아닌데 왜 그럴까요? 15층 맞으시죠? 아유, 그러면 마음에 들어서 내놓은 거였을 텐데요. 취소하셨잖아요. 저도 아깝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마음을 왜 바꾸셨나요? 그 아파트에 집을 사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 제가 취소를 한 게 아닌데요. 저는 그 집을 빨리 팔고 싶은데 집이 팔릴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왜 집을 내놓은 걸 다른 집과 헷갈린 건 아닌 거예요. 거기 시어머니가 누군가가 들어와 살게 하신대요. 그래서 집을 구경하고 싶다는 사람이 와도 돌려보냈는데 제가 찾아가니까 그 집에 살고 계신 어머님께서 집을 팔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아, 이건 뭔가 잘못된 건가요? 저랑 남편은 깜짝 놀랐죠.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저희 친정집으로 남편과 함께 찾아가니까 아이 분명 우리 부모님께서 이사하시면서 빈집으로 만들어 놓고 갔는데 세간살이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겠죠? 시어머니께 며칠 지내시라고 외출도 하시고 할 테니 비밀번호 알려드렸던 거죠. 단지에서 살다가 혼자 그 커다란 아파트에서 지내기 시작하니까 편안하고 좋았던 게 뭐였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 둘 반자에 있던 세간살이를 옮겨서 마치 우리 친정집을 본인 집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불어 부동산에는 집 안 파겠다고 혼자 몰래 가서 취소까지 해놓고요. 어머님이 짐들 다 모였죠? 이거 아니, 분명히 빈집으로 만들어놨는데 제가 이부자리 사용할 거랑 간단하게 필요한 생필품은 챙겨드렸잖아요. 아이 짐들이 대체하니 내가 침수된 우리 집에서 건져올 거 건져왔다. 너네 집에 있는 내 기증품을 용달자 불러서 옮기기로 했고 살다 보니까 역시요. 아파트가 최고라 생각이 드네요. 좋다 이건 아니죠. 어머님, 우리 부모님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사정 생각해서 잠시 빌려드린 집이거든요. 얘는 그럼 나는 판자에 가서 살아야 하겠다. 여기서 지내기로 했다. 집 바꾸자. 어차피 미국 가서 안 오신다며
이 집 안 팔리면 장땡이니 너무 귀가 막히고 어이가 없으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뻔뻔한 그 말에 우리 남편은 사색이 되고 저는 이미 거기서 지금 뭐라고 하신 거냐 정색을 하니까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그러더라고요. 너는 시어머니 말일 것 같으면 그 침수된 적 있는 반자의 살 길을 바라냐 신부 못된 기집애 그럴 거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혼자 살아.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이 정도는 각오해야지 이혼을 하라고요. 아니 아줌마, 그럼 이 인간 반품하고. 혼자 살게 되어서 좋아. 나 혼자 살고 싶었는데 아이, 너 지금 다 말했어. 이런 걸 아주 시어머니를 우습게 생각하고 나가 너를 시집 보내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해. 너희 친정으로 가서 물어봐라. 당장 여기로 이사하라고.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말을 하자 남편이 달려와서 시어머니를 확 밀치고 남편의 눈이 이글이글하지만 저까지 무서웠어요. 지금 뭐라 했냐고 그랬어? 이혼을 할 거라고? 엄마, 미쳤어. 지금 누구한테 이혼을 하라는 소리를 하며 자빠졌어. 시어머니는 뒤로 엉덩방아 찌르면서 넘어졌는데 남편 보고 지금 누가 누구한테 미쳤냐고 너야말로 미쳤냐고 전말을 밀치는데 남편이 울분을 토해내더라고. 그동안 쌓아둔 것이 많았나 봐.